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신영녀입니다. 수상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해서 특히 지금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에 있어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개발 보안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나오지는 않는 거죠? 예. 오늘 그래서 발표는 Secure Development and Operation for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라고 제가 명명을 했고요. 클라우드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특히 그 주요 정보통신 시설들에 관련돼서 많은 그 클라우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상에서도 다양한 개발 보안 이슈들이 있고요. 이 개발 보안 이슈들과 그다음에 특히 그 오늘 얘기가 많이 나올 서플리 체인 관련해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프로시저를 갖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장으로. 예. 그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발을 했을 때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피지컬한 그런 공격들을 하기 바로 전날 아니면 전전날 해당 기관, 특히 CIA 시설에 대해서 해킹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주요 정부 웹사이트들이 80개 이상이 먹통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요. 또한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을 직면하면서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글로벌 CSP들한테도 미국 정부들이 이러한 클라우드 운영에 있어서 대규모의 해킹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먼저 귀뜸이 있었고요. 또한 그 우크라이나전을 직면하면서 저희 그 대표님이 사티아 나달라가 저희도 이러한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해킹 상황에 대처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돕겠다라는 기조를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클라우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클라우드 기반의 그러한 이 주요 직접정보 통신 시설들이 클라우드, 특히 글로벌 CSP들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융, 그다음에 의료 이런 그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들이 이미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해서가 아니라 주로 이러한 공격들이 패턴이 이러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집중적으로 해킹 공격들이 일어난다는 게 좀 트렌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또 하나의 트렌드는 국가 지원을 받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해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돈이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공격함으로써 그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 지원을 받는 해커들이 폭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매년 디지털 디펜스 레포트를 제너레이션 하는데요. 이 레포트에서 보시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많이 공격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오리진 소스가 어디냐에 대해서 차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포트에서는 아무래도 그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러시아가 58%로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스코리아, 저희 북한에서도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공격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나 여러 그 코인 관련된 그 거래소를 공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가 11%, 차이나가 8%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포트를 포함해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디지털 시큐리티 유닛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 제너럴 매니저님의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Recently, Microsoft released the Digital Defense Report. This is the second report that we've issued in the past 2 years that looks at a range of topics impacting cybersecurity. This year's report focuses on supply chain issues, the Internet of Things, cybercrime, challenges around working from home, but the chapter that is nearest and dearest to my heart focuses on nation states, and that's really what we're here to talk about today. When you think about the report itself, there are really 3 key themes that resonated for me as I thought about the year from June of 2020 to June of 2021. The first is that we saw significant nation-state attacks coming from Russia and China this year, and despite
significant calls and naming of Russia and China for these attacks, their activity continued unabated. Second, the digital transformation, the migration to the cloud, has been essential to our understanding of nation-state attacks. It's really hard to fight what you can't see. And the beauty of cloud technology is that it enables us to leverage all of our teams and all of our technology to help fight against these nation-state attacks. And we'll talk more about that as we go. And then third, we saw a really terrific evolution in partnership and creativity and in willingness to engage on nation states from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both in the United States and in Europe. 이 발표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주요 직접 정밀통신 시설이나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들이 그 해커 집단에 의해서 특히 어떤 특정 국가의 아무래도 차이나나 이런 데서 많이 지목을 받고 있는데 러시아 같은 그런 데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해킹 집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글로벌 CSP들이 결국은 글로벌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각국 정부들, 특히 미국과 유럽 정부 간의 교류라든지 협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건 단순히 국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CSP과 그러니까 민간과 국가가 같이 협력을 해야만 이러한 디지털 시큐리티 유닛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스피치였습니다. 국가 주도의 사이버 공격을 좀 살펴보시면요. 아무래도 제가 여기서 글자가 좀 작은데요. 우크라이나가 아무래도 그 공격을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가장 많이 받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킹덤, 그래서 영국이 좀 아무래도 국가 주도의 사이버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해킹 집단 중에서 어떤 해커 집단들이 가장 활동을 많이 했는지가 가장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아무래도 아까 그 과장님께서 소개하셨던 그 솔라윈즈를 주도했던 노벨리움이 59%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셀리미움이라고 5%라고 나오는 거가 북한의 해커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셀리니움이 북한 해커 집단들이 특히 국가주도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이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기관을 가장 많이 공격을 하나라는 것들이 이 레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31%가 NGO라든지 띵크탱크들을 많이 공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보시면 48%가 거버먼트를 정부를 공격하는 이런 국가 주도의 사이버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사이버 공격들은 점점 더 사피스케이트, 그러니까 정교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탐지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른 그 사이버 범죄에 복제되는 그러한 트렌드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도와주고 저희가 원래는 우크라이나 자체가 그 규제상 클라우드를 쓸 수 없었다고 해요. 퍼블릭 클라우드를.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이 발발하고 기관망들이 다 죽으면서 전부 다 클라우드로 옮기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직접 투입이 돼서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2022년에 발행한 디펜싱 우크라이나, 그래서 Early Lesson from the Cyber War라는 보고서에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상세한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실 거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지도인데요. 각각의 우크라이나 각 지역에 중요한 기반 시설들이 위치를 하고 있었고 그 기반 시설들이 위치한 그 타겟에 물리적인 폭격이나 공격이 가해지기 바로 전에 웹사이트라든지 여러 그 해킹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이버 공격들이 일어났던 패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쟁이 단순히 물리적 폭격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형태는 침투를 해서 기관망에 침투를 해서 와이퍼 같은 와이퍼를 진행할 수 있는 매레어를 심고 실제로 와이퍼를 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우연은 아닐 거고요. 이러한 공격 패턴을 가져서 실제로 그런 공격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앞으로 대대적인 그러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날 때는 정말 하이브리드로 실제 물리적 공격을 들어가기 전에 이것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침투한 그런 그 기반 시설들이 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금융 자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들을 공격을 하고 있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마치 그러니까 3월 3일에 공격했던 것들은 뉴클리어 파워 스테이션을 공격한 사례였습니다. 그것도 그 전날 사이버 공격이 러시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까지 설명드렸던 건 주로 이제 우크라이나전에 관련된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특히 저희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할 때나 아니면 그것들을 활용하거나 참고를 할 때 어떠한 절차들로 여기에 취약점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하는지 이런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장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아까 그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솔라윈즈 사건으로 굉장히 곤욕을 치렀고요. 사실은 미국 정부가 생각하는 건 단순히 솔라윈즈 사건이 단순히 업체를 고용하려고, 그러니까 그 어떤 공격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정부 기관들까지 공격을 하려는 그런 의도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솔라윈즈 어택 같은 경우는 그 테스코스트 SVC라는 이 실행 파일이 심어졌고요. 해커 집단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로 그 비주얼 스튜디오로 개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스페시픽하게 계속 눈으로 관찰하고 어떤 사람들이 코딩에 관련이 돼 있고 어떻게 코딩을 하고 개발 주기는 어떻고 얘네들이 언제 커밋을 하고 언제 빌드하는 것까지를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사이닝 되기 전에 코드 사이닝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코드에 관련돼서 서브스티튜션 대체를 한 사례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코드 사이닝을 하기 위한 키가 유출되는 것도 문제지만 코드 사이닝이 되기 전에 코드의 서브스티튜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솔라윈즈라는 업체가 개발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는 굉장히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정말 이 솔라윈즈에 있는 왜냐하면 코드 사이닝이 일어나기 전에 이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인플로이 코드 같이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뮤텍스 같은 신호기에도 탐지가 안 되도록, 그리고 프레그마 같은 거를 뛰어넘는 그 프레그마에 디텍션 되지 않는 워닝이 일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정교하게 일어난 솔라윈즈 사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티게이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업데이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할 때 패치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들을 구현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벌러너블리티 스캐닝을 굉장히 소스 코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벌러너블리티 스캐닝을 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베리피케이션, 그러니까 검증을 한다든지, 그리고 해시 코드를 통해서 배포된 바이너리의 어떠한 그 검증을 하는 디텍트를 저희가 이제 레커멘드를 합니다. 근데 솔라윈즈 사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커 집단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무색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개발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서 리파지토리를 올리고 빌드를 해서 배포를 하고 런타임 그 실행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서플라이 체인 트레이스를 저희가 각각의 단계별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 OSS, 그러니까 오픈소스의 레파지토리에 타겟팅이 되는 그런 공격들의 사례에 대해서 여태까지 발생했던 것들을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빌드 시스템 자체의 취약점을 노려서 빌드 머신이 컴프로마이즈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솔라윈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빌드 툴 자체가 컴프로마이즈 돼서 예를 들면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빌드 시스템을 타겟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배포 자체에 대한 타겟팅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타이포 스쿼팅, 그래서 뭐 칼라나 이런 것들을 컬러라는 비슷한 단어를 써가지고 실제로 타이포 스쿼팅을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디피케이션 앤 레스트, 그리고 패키지 리무벌, 이러한 타겟팅 배포 시스템 자체를 타겟팅한 공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런타임에 노려서 그러한 코드를 벌러너블리티를 이용을 해서 악의적으로 런타임 타임에 서플라이 체인 스레트를 발생시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가 서플라이 체인 스레트를 마이크로소프트는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이러한 사례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그 오픈소스에 관련된 그 멜웨어에 관련된 인크리스, 그러니까 트렌드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시계열로 실제로 오픈소스 멜웨어로 인해서 컴플로마이즈 된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본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정교해지고 그다음에 충분한 리소스를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트렌드는 저희가 그 소나타입스 2022년 스테이트 오브 더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공격자가 새로운 취약점을 개발하는 데는 사실 3일 이내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업이 뭐 예를 들면 패치를 하거나 이런 데 소요되는 시간이 3일 이상이라고 하면 이런 공격자들은 그런 기업들만 대상으로 쭉 다 공격을 대상으로 해서 실행을 시킨다라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보실 수 있고요. 글로벌 CSP 같은 경우는 이런 패치를 하루에도 3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전사적으로 자동화되어 있어서 패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위협들을 대처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공격들의 키포인트를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공격 자체가 정교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잘 트레이닝된 리소스들이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위험을 리듀스 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미티게이트 시키는, 완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커스터머들 같은 경우도 이런 어택에 의해서 데버시티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솔라윈즈 같은 경우는 이게 단연도에 걸쳐서 발생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6개월 이상 모니터링을 했지만 사실은 그 C클리너라는 그 업체에 이제 270만 커스터머들이 이거에 관련된 적용을 받았고 거기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회사인 에이수스가 600개의 타겟화돼서 이러한 그 공격을 또 받았고요.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은 고객이죠. 그 회사가 350개의 파이낸셜 사이트에 관련돼서 공격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보실 수 있냐면 가장 하부에 있는 넷땡땡이라고 하는 회사를 여러분들 원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이 원전은 직접적으로는 C클리너라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인이 생김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체인이 생김으로써 자기네들 시스템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아무리 기반 시설이 잘 돼 있고 보안적으로 뭐 세그리게이트 돼 있거나 아니면 잘 웰 아키텍팅 돼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서플라이 체인 자체에 모순이 생기거나 위협이 생기게 되면 체인상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일으키시기라고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분들 좀 관심 있어 하실 오픈소스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돼서 어떠한 매저먼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저희가 오픈소스에 관련된 공급망 시나리오를 전체 다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이트를 드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특히 OS 만들거나 글로벌 CSP들이 이 오픈소스에 어떻게 대처하는 그 구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가지시라고 제가 오늘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단순히 SI 업체가 오픈소스 기반의 회사 내에 그룹웨어라든지 아니면은 업무용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이와 유사한 아니면 이보다 더 뛰어넘는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다 그 회사 내에서만 개발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이 장표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이게 살색인가요? 그 컴포넌트들은 외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 회색으로 하는 박스로 표현된 것들이 인터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오픈소스들을 저희 내부로 들여와서 사실은 이따가 더 자세하게 한 스텝 한 스텝 설명을 드리겠지만 코드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리파지토리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CG라고 해서 컴포넌트 거버넌스라는 툴을 돌립니다. 그러면 C나 C++ 코딩
코드에 있어서 저희의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코드라고 하면 그것들을 디텍트를 해서 변환해주는 작업들을 자동으로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스탠다드에 맞도록 코드를 변환하는 작업들을 하고요. 이 CG 단계에서는 실제로 vulnerability를 찾아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던 스탠다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탠다드에 맞는지만 디텍트해서 이를 변환하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SRP라는 저희가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이 플랫폼에서 얘에 관련된 vulnerability를 찾아주고 이 vulnerability가 찾아진다라고 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디텍트를 해서 신고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특히 오픈소스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오픈소스의 어서들한테 자동으로 또 알람을 울리거나 이거 저희가 그 신고를 하는 제도들이 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세하게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오픈소스 인제스천 워크플로우 for 네이티브 C나 C++에 관련돼서 갖고 있다라고 써 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왼쪽에 보시면 그 오픈소스에 관련된 다양한 사이트들의 익스터널 업스트림이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내부 시스템으로 들여와서 인터널 클론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VC PKG라는 거가 이게 뭐냐면 실제로 C나 C++로 그 스탠다드로 코딩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여기서 체크를 해주고요. 그 얘기는 MS 코딩 스타일과 맞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얘는 지금 프리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에서도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요. C나 C++ 그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그 얘가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탠다드에 맞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주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용역을 줘서 개발한 프로그램도 이러한 그 프리패키지나 아니면은 여러 패키지 도구들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사내에 그 보안 코드, 그러니까 코딩 스타일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메인터넌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인벤토리나 라이센스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벌너너빌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단계들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계 이후에 아까 컴포넌트 거버넌스, 그 다음에 업데이트 팔러시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아까 그 컴포넌트 거버넌스 같은 경우가 CG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보안 결점에 대해서 찾아줘서 실제로 경고를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봇에 의해서 하게 되고요. 20분이 됐다 그래서 이 벌너너빌티 얼럿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GitHub에 자동적으로 풀 리퀘스트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풀 리퀘스트를 주게 되면 이 평균 업데이트 적용 시간이라든지 개발자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그 툴에서 이것들을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얘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npm이나 YAM만 되는 아직 제약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GitHub에서 자동적으로 이 풀 리퀘스트를 생성해주는 기능들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제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누겟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저희가 누겟 패키지를 올리는 사람이 저희가 어떤 팁을 개발자들에게 주냐면 한 군데만 지정해서 올려라.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다가 올리지 말고 한 군데만 지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는 가이드를 주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 개발 툴, 그러니까 애저 데브옵스 그 개발 툴에서 이런 여러 사이트에 걸쳐 가지고 예를 들면 누겟 패키지를 올린다라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얘를 알람으로 이것에 벌너너빌티가 있다라는 걸 자동으로 디텍트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또한 검증된 버전을 사용해서 프로그램 하도록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가 너무 지체를 해서 뒤에 장표는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여러 가지 뭐 서플라이 체인이나 아니면 보안 위협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트렌드가 정부나 테크 기업 간의 협력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글로벌 CSP들 그리고 정부들이 함께 노력해야만 이러한 그 다양한 보안 위협들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